네, 4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4월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사실상 초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덥죠, 여러분.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우리가 정말 몸으로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관계자야.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좋아요는 눌러놓고요. 네, 이제 출발합시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서로 인사 나누고 계셔서 정말 정겨운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리아나님 그리고 히로에라님께서 사시는 곳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곳 플로리다는 후끈후끈 너무 덥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진짜 해외에서 많이 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미님 댓글이 잘 안 보이는데 뉴욕에서 플로리다에서 LA에서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얇은 니트나 반팔에 점퍼 정도? 거기도 좀 일교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주시는데요. 네, 장 기자님 반가요. 너무 더워요. 감기 걸리셨어요? 했는데 또 비염. 저의 그 질병 상황을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비염 환자들이 피로하거나 야근하면 살짝 비염기가 더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어제 영화 봤어요. 밤늦게. 네.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내 이름은. 네. 대한민국에서 제주 4.3을 상업 영화로 이렇게 직격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조만간 정지영 감독님 정말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영화 얘기 꼭 해볼 텐데요. 정말 많은 울림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추 드리면서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 피고인 박승재의 주거에 찾아가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이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죠. 네. 저는 모르시고. 제가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때 박승재 피고인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모임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전혀 모르죠. 저는 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네. 자체가 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다 증언 거부했습니다. 아까 기억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네, 아까 네. 이건 증언 거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검사로 재직할 때 박승재 피고인 집에 와가지고 모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피고인 박승재의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마치 있는 걸 전제로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것이죠.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예,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 부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언론이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된 윤석열 내란숙의 부부의 재회 소식에 많은 관심을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신문에서는 워낙 이란 전쟁 때문인지 뉴스밸류가 살짝 내려가긴 했는데 많은 인터넷 언론들은 어제 하루 종일 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기구하죠, 그렇죠? 예.
그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국정농단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가 둘 다 구속된 가운데 법정에서 9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증인과 그리고 피고 관계로 만난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씨는 30분 머무는 내내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현장 기자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가 증인 선서를 읽고 자리에 앉아서 옅은 눈웃음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응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면서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 라고 물어보자 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 맞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검팀이 무려 40개 넘도록 질문을 던졌는데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증인 거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시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면 모두 증언 거부하는 걸로 사실상 그제 재판과 비슷하게 피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재판에 그것이 공개됐더라면 공개된 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오늘 신문 일면에 아마 사진 기사 톱1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는 비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말들만 있어서 기자들의 스케치 기사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보도되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김건희 씨는 이따금 제시되는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손을 모으고 허리 굽히고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라는 양태에 대한 묘사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어제 법정에서 만나고 각자 구치소로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영원한 권력을 누려보겠다라는 이 욕심, 헛된 욕심 때문에 결국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평생 오욕을 짊어지고 살게 됐다. 이런 데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일까?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윤 어게인을 통해서 반동을 꿈꾸고 있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남편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본인까지 뭐 본인이 잘못한 것도 많아서 감옥을 가긴 했습니다만 이 계엄이 아니었다라면 혹여 다른 상황이 마련됐을 수도 있겠다. 끝까지 자신의 죄상을 감출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렇게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그런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불운한 역사를 남긴 두 사람의 법정 9개월 만의 만남,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잘 점검하고 있죠? 네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 거 1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세제 담당은 어디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저희 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그다음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이 주택 정책 위반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저는 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관리하고 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부처별로 처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정책실이 국토부, 재경부, 기획예산 전부 다 금융위, 네. 정책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처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세요. 예. 어쨌든 거기에 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한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장면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그리고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이 가운데 특별히 그 복사하는 사람,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는 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인데요. 실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엄청난 사이렌을 울린 바 있습니다. 엄청난 강도로 정책의 순수성 그리고 신뢰도를 국민들이 정말 한 털만큼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조처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정책 때문일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소폭 오름세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투기 제로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사람 있다. 매점매석한다.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겠다. 특히 주가 조작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매일매일 나오는 정말 강도 높은 메시지인데요. 그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의 투기 제로 그리고 시장 정상화 두 가지 목표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부터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고 값싼 주택 처분하는 방식 그리고 오히려 직위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서 부동산을 택하는 재산을 택하는 이런 것을 보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허탈한 거거든요. 야, 저 사람들 저거 정책에 아무런 진심이 없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복사하는 사람도 혹시라도 복사하는 사람이 아주 하급자이지만 다주택자가 이러저러한 말하면서 그거 좀 이렇게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일고의 여지를 차단하는 이런 상황까지 놓였다. 하여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순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추진된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는 건데요. 이 기회에 이 정책에 대한 확실한 성과도 좀 거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고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지만 또 일정 부분 인상 부분을 같이 상승을 반영한 사항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부에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금 소비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주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이걸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 부분을 다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결국은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엔 다 세금이 들어간다. 이거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석유 최고 가격제로 기름 소비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 다 비싸게 기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최고 가격제를 아주 발빠르게 도입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유값 안정화를 시킨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막 폭등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물론 우리가 평소에 쓰던 기름값 뭐 1,600원대, 1,700원대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최소 200원 이상은 높은 가격에 기름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최고 가격제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씩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름을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우리 생활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최고 가격제라는 것이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다라는 거죠. 어제 김용범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수반한다. 가격 자체를 가격 신호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유통 구조가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를 오랫동안 시행할 경우에 시장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떤 충격,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시행되면 결국 우리에게 손해인지 또는 이익이 되는지 이걸 언제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위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상 대통령실 청와대가 국민들께 의제를 던진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호르무즈가 지금 여전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제뉴스 살펴보면 다시 또 재개가 된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2weeks, 2day 되게 좋아하잖아. 이틀, 24시간, 뭐 24시간, 뭐 48시간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협상 타결을 전 세계인이 모두 기대하지만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단히 보수적 관점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지 않을 것을 전제로 놓고 이 최고 가격제를 9월까지 지속할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당겨서 끝내고 비싸게 기름을 원가대로 들여와서 사용량을 줄이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석진 교수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셔서 가장 걱정하신 정책이 바로 이 최고 가격제입니다.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쪽에서 비싸게 주고 기름을 사와서 우리 국민은 비교적 싼 값에 쓰니까 이 정도면 견딜만 해. 오늘 차 가지고 나가자. 대중교통 불편한데 이렇게 해서 사용량은 오히려 대통령 어제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같거나 늘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 정유사의 부족한 부분을 뭐 추경이 됐든 그밖에 정부 재정이 됐든 투입이 돼서 막아줘야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의제를 어쨌든 대통령이 어제 던진 겁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만 일면 머릿 기사로 이 의제를 다루고 있고 다른 중요한 언론들은 주요 언론들은 그냥 정치면에서 작은 기사로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위기를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름값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두면 결국엔 에너지 절약 요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한데요. 결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이 집계한 석유 제품 판매량 추이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이 발발했던 3월 첫째 주 2월 28일 날 딱 시작이 됐으니까요. 3월 첫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한 달 동안의 휘발유 경유 판매량은 각각 140만 그리고 183만 킬로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줄여야 합니다라고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값이 견딜 만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니까 대체로 차량 운행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부 판단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이재명 대통령 강조하는 것처럼 이럴 때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혜를 모아주시겠습니까? 저희 취재편의점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저도 청와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면 소량의 흐름으로도 충분한데 누가 이거 걱정된다고 지금 많은 웅덩이를 파버리면 이게 흐름이 딱 뭉쳐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한 4군데를 기습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페인트 업계 그리고 또 주사기 또 이게 반도체 냈는데 업체들 사장님들의 반응이 대응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물량을 또 많이 확보해 놓고 저 직접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쌓는 거예요, 이렇게. 예. 원래는 안 쌓아놓고 그냥 필요할 때 사다 공급하면 되는데 예.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 한번 쌓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도 이러다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는 거죠. 네.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공동체 정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조금 지나면은 나프타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정상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 그 쓰레기 봉투 네. 그 사모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쓸데없이 미리 사모았던 사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 지금 저 중고 거래 시장에 싼값에 나오고 예,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사실 정부에 대한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그렇습니다.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전적으로 그 매점 매석은 좀 다르죠. 사재기하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각 부처들도 정보 공개나 투명한 정보 유통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취재편의점이 매일 그 국무회의가 매주 있을 때 비상경제회의가 있을 때 10시 타임에 저희 경쟁 프로가 되고 있어요. 국무회의가. 네, 많은 분들께서 국무회의를 꼭 챙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나온 주요 이슈 현안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그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국무회의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요. 재밌죠. 참 우픈 현상입니다. 불안하니까 혹시 그 종량제 봉투 없어가지고 쓰레기 못 버리게 될까봐 저희가 첫날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 모셔서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출연 이후로 계속 다른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하신 분들은 미리 사두었는데 결국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중고시장 중고시장 거래에 많이 나와 있다. 굉장히 우픈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에 대한 불안, 혹시 정부가 뭐 준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근데 이제 국민주권 정부는 그럴 리가 없다. 진짜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도록 새벽 4시, 3시 반 이때 출근한다는 거잖아요.
예. 청와대 예전 근무자들도 정말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만나보는 청와대 당국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거기서 일하다가는 진짜 건강 많이 해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닐 소비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야, 그 플라스틱 안에 있는 물, 그거 미세 플라스틱 당신이 스스로 물 마시면서 같이 먹는 거야. 이런 환경운동가들의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차제에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생원료 기반의 종량제 봉투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봉투의 주된 원료인 석유계 플라스틱 소재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친환경 기술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 대신에 식물성 전분을 주 원료로 하는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데요. 친환경 종량제 봉투는 기존 종량제 봉투 대비해서 석유계 플라스틱 비중이 약 30% 낮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비중이 낮고 또 토양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한 데다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마저 드는데요. 요게요, 국내에서는 편의점 중심으로 그동안 활용돼 왔었다고 하네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5일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종량제 봉투 재고 현황 점검하면서 이 스봉 대란 일어날 경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미 이 시행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제가 반가워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지금 8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다음 준비한 소식 이 박상용 검사 관련된 건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화면 짚어보고 그리고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네, 거부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합의제 기관이 받아오세요. 아니 그러면 그걸 박상용 증인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박상용 검사의 모습을 보세요. 그 검사실에서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국민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라고 하니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그래서 소명서를 내라고 하니 소명서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호관은 박상용 증인을 대기시키는 장소로 집행하십시오.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저렇게 두 차례 연거푸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현직 검사의 태도 여러분들 납득하십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어서 저희가 전뉴스 골라왔고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십니다. 이건태 의원님 만나서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